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그렇게 시작이 오래된 것은 아닙니다. 2010년 11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하면서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것을 발표한 것이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미국의 지역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서 이전 미국 정부와 차별화된 아시아 태평양 전략을 추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새로운 용어를 모색하던 중에 당시 일본의 아베 내각이 추구하고 있었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비전이라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미일 간에 논의를 하다가 아주 궁극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 개념을 일본으로부터 수용한 이렇게 해서 시작된 거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때 그 인도태평양 전략은 세 가지 그 분야를 추구를 해서 진전이 되게 됩니다. 경제개발, 거버넌스, 안보를 구체적인 핵심 요소로 해서 추진이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중국의 부상에 대응해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했기 때문에 초기에는 안보 부분에서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특성이 부각이 됐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을 제외한 다른 인도태평양 영내 국가들이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하기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국이라든지 아세안 국가들 그리고 다른 많은 영내의 국가들이 중국과 밀접한 경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중국 공세 정책을 특성으로 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적으로 참여가 어려워진 거죠. 이러한 양상을 고려한 트럼프 행정부에서 안보 측면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경제 발전을 추구로 해서 영내 국가들을 참여시키는 그러한 보다 느슨한 형태의 대중국 공세 특성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는 인도태평양 전략이 안보나 거버넌스보다는 경제 개발을 추구를 해서 영내 국가들과의 협력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진전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인도태평양 전략이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도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고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대외 정책과 차별화하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정책의 하나의 중요한 특성인데 그러한 와중에서도 인도태평양 전략 그리고 쿼드라는 것의 특성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특성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도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서 영내 동맹과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가지고 미국의 영내 리더십을 유지하는 것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목적으로 삼고 있고요. 그것의 주요한 수단이 이제 인도태평양 전략. 더 나아가서는 쿼드가 핵심 동맹국들을 결집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1세기 들어서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지닌 목표라든지 이익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을 보면 가보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안보 전략은 선택적 관여로 구성될 수 있는데요. 미국의 핵심적 이익이 있는 아시아, 유럽, 중동 같은 지역에서 미국이 관여를 통해 가지고 미국의 영내 리더십을 유지하고 그리고 지역에 새로운 패권국이 등장하는 것을 막는 것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국가안보 전략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21세기에 들어서 미국의 안보 전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이 중국의 부상이겠죠. 지역 맹주로서 중국이 등극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계 패권에 도전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이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이것이 단기적인 부분은 아니겠지만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중국의 부상이 미국의 가장 위협적인 안보 위협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은 중국의 부상을 지연 또는 억제시켜가지고 미국의 상대적 우위를 유지하는 것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가장 중요한 전략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 있어서 미중 간의 격차가 굉장히 좁혀졌다고 생각하는 첨단 기술이라든지 전략사적 분야에서 중국의 추격을 지연 억제시켜가지고 미국의 상대적 우위를 유지하고 동맹과 파트너들의 경제적 안보 이익을 지키는 것을 이 지역 전략의 이익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
경쟁적 공존 기조를 통해 가지고 대중국 견제 정책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대용량 배터리, 양자 컴퓨팅, AI 이러한 첨단 기술과 전략산업 분야에서 미국이 우위를 가지고 있는 원천 기술에 대한 접근을 막음으로써 중국의 기술 개발을 막고요. 그러한 분야의 공급망을 미국과 동맹국 중심으로 재편함을 해가지고 중국의 추격을 떨쳐내려가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첨단 기술과 전략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미중 간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즉 정치 시스템을 중심으로 해서 미중 간의 대립이 또한 격화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신장 위구르, 마이너리티 소수민족 문제라든지 대만 문제, 홍콩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굉장히 공세적인 측면에서 자국의 이익을 최적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비판과 더불어서 미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눈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 시스템에 있어서도 미중 간의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국제적 문제죠. 기후확산이라든지 기후변화, 코로나19 대응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력할 수 있는 협력의 공간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협력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 경쟁과 대립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에게 국제적 문제에 있어서 협력하자고 한다고 해서 중국이 선뜻 나서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11월 중간선거, 5월 가을에 예정된 중국 신분 축석의 3연임을 결정하는 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국내적 주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양국 정부 간의 어떤 경쟁과 대립, 미국이 공세를 나서고 중국도 굉장히 단호하게 대응하는 그러한 모습이 한동안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경쟁은 어떤 불가역적인 추세를 할 수 있겠고요. 이러한 미중 간의 경쟁이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전개가 되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사활적인 이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고 미국의 상대적 우위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즉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정책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글로벌 전략은 선택적 관여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팀 이익이 있는 아시아, 유럽, 중동 같은 지역에서 미국의 영내 리더십을 유지하고 그 지역에 새로운 태풍국이 등장하는 것을 막는 것이 미국의 글로벌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중 관계 인도태평양 지역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의 글로벌 전략에 있어서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것입니다. 중국이 급속도의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미중 간의 경제적 격차, 군사적 격차를 굉장히 줄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1세기 들어서 G2라고 하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했고요. 중국이 지역 패권국으로 등장하려고 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보다 넓게는 인도태평양 지역이 미국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으로 구상을 했고요. 특히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이 여러 세계 지역 전략 중에서 가장 먼저 올 정도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이 계속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글로벌 전략, 인도태평양 전략, 그리고 다른 지역 전략에 있어서도 미중 관계가 핵심을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는 지역 내의 핵심 동맹국과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가지고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려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 때 어떤 거래주의적인 동맹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세계 동맹국들과의 관계가 틀어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복원시키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요. 그러한 노력에 힘입어가지고 미국과 동맹국들의 관계가 많이 보완됐다. 즉 동맹국과의 신뢰가 많이 보완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영내 핵심 동맹국이 한국, 일본, 호주 등과의 긴밀한 협력과 공조를 통해 가지고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것. 그리고 미국의 영내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은 바이든 행정부 그리고 지금의 미국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영내 핵심 동맹으로 한다면 한국, 일본, 호주 등이 되겠고요. 이러한 주요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돈독하기 위해서
미국 골프 비자 방한을 하고 바이든 행정부도 아시아 방문을 하던 듯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태국, 필리핀, 그리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들, 영내 핵심 국가들과의 관계도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남태평양 지역에 있는 국가들, 작은 조그만 국가들과의 관계도 돈독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국가들이 아시안 국가들, 그리고 호주와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그 국가들을 중국이 교두보해서 자국의 영향력을 뻗쳐나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미국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남태평양 국가들과의 관계도 돈독하기 위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호주와의 관계도 돈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지난 2월에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작년 3월에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 2달 만에 국가안보 전략 잠정 지침이라는 걸 발간을 했는데요. 그것이 발간된 지 한 1년 후에 이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지역 전략서로서는 처음으로 발간을 했고, 그러한 부분은 인도태평양 지역이 바이든 행정부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 2월에 발간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이 우리 안보와 안전을 위해서 필수적인 관여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호주, 일본, 한국 같은 동맹국가의 관계를 강화를 하고요. 특히 그중에서 한국,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미국, 일본과의 3자 안보 협력에 있어서 미국 굉장히 원하는 바가 큰데요. 한일 간의 관계가 냉각되면서 그러한 미국의 의도가 표현을 받은 것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한일 간의 관계를 중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력하고 독립된 아시안 국가들을 갖다가 독립해주고 그 국가들과의 관계를 중시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남태평양 국가들과의 외교관계를 증진하고,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인도와의 관계를 중시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존재가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세력을 팽창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인도와의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대표적인 예가 쿼드 국가에 이제 인도가 참여를 해서 미국과 인도와의 관계를 증진시키고, 사자 간의 관계를 증진해가지고 인도가 영내에 있어서 보다 큰 기화 역할을 하도록 계속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내 핵심 동맹국으로서는 한국이 보다 적극적인 기화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와는 다르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동맹국들의 입장을 단순하게 하는 그런 전략을 쓰기보다는 아무래도 동맹과 신뢰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동맹이 자국의 이익에 기반을 해서 기여할 수 있는 바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동맹과의 협력을 진실시키려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지키는 것이 한국의 이익에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반도체, 배경 배터리, AI 같은 그런 첨단 기술과 그리고 전략산업 분야, 그러한 분야에 있어서 한국이 대정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존재는 중국과의 기술 패권 전쟁에 있어가지고 상대적 우위를 유지하려고 하는 미국에도 굉장히 중요한 도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 간의 협력은 첨단 기술과 전략산업 부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다 실질적인 부분에서 전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을 반영한 것이 2021년 5월과 올해 5월에 이제 열렸던 한미 정상회에서 채택된 공동 성명문을 보면 그러한 부분이 잘 나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군사동맹으로 한미동맹이 시작했기 때문에 한반도 안보를 위해서 한미가 노력한다, 군사를 협력한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확인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전략상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 중심의 또 공급망 재편 노력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모두 경제적 이익을 담보할 수 있는 윈윈 전략을 세우는 방향으로 공동성명이 집행이 됐고요. 그러한 부분이 아무래도 바이든 정부가 임기를 계속하는 동안에는 계속적으로 한미 간의 협력이 지속되는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중 사이의 전략적 자율성을 고려해야 되는 한국은 보다 정교하고 세심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동맹 관계가 한국의 경제 안보,
이런 부분에 그 실익을 담보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에는 중요했지만 이와 더불어서 중국과의 경제 관계가 우리의 경제를 유지하는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미중 사이에서 전략 결사에 서로 유지하면서 국익을 담보하는 외교 행위를 보이는 것이 한국에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국익 중심의 원칙 외교를 통해 가지고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유지하려는 그러한 외교 능력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국익을 중심에 놓고 개방성, 포용성, 투명성이라는 보편적인 협력 원칙을 토대로 해가지고 선택이 요구되는 사안에 있어서는 미중 모두 어느 국가도 배제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우리의 국익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대해서 확보하고 양국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하는 그러한 세심하고 정교한 외교 공보가 요구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